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는 시간,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두 분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 뉴스는 이재명 대표로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로 끝났다 할 수 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고, 거의 뒤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를 한 상태고요.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체포 동의안 표결 다음 날 바로 어제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상당히 큰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결표가 많이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먼저 지도부가 안일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의 시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박광호 원내대표께서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했다면은 이탈표가 10표 이내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네. 제가 누구한테 김민석 정책위 의장한테 어제 질문 드렸더니 자극을 하게 될까 봐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는 의원들 자극할까 봐. 예. 이런 저런 뭐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당이라는 거는 정치 결사체거든요. 결사체. 그러면 중요한 현안 예. 또 위기의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당나라 당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 대표가 전날에 왜 병장에서 SNS 길게 쓴 거, 네. 그 부결을 호소하는 그 긴 SNS가 오히려 역효과 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결파, 가결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친명 비명은 없다. 당에 부결파와 가결파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요. 양쪽 모두 그 입장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었고요. 그러나 예. 그 메시지 때문에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가결한 분들의 구실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 메시지 없었더라도 네. 가결포 던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표결에 앞서서 이 구속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고성이 오가고 막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분위기 잠깐 보고 올까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자신의 정치적 허위 지분을 통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예, 굉장히 긴 설전이 오가고 중단이 되고 뭐 이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격앙됐었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어제 그런 발언의 수위는 도를 넘은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그것을 따끔하게 좀 혼내거나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의장님의 그런 뭐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걸 중지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장관을 중지시켰어야 된다. 왜 의장님이 그러지 못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증거가 하나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쳤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려고 했다. 국민들께 의원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 반론을 할게요. 예. 저도 이제 그 체포동의서를 2번을 읽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저도 사실 10번 이상을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평양, 예, 네, 북한. 방문하면서 돈을 주고 방문하지를 않아요. 어느 정치인, 어느 뭐 도지사들이 평양 간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저는 그 김성태라는 그 기업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북에 돈을 준 것인데 이것을 그 대납으로 그렇게 좀 엮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상황은 그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그 차도산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칼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행위를 어제 가결파가 한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성일종 의원과 함께 짚어보지요.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사실은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예측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성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이유는 예. 민주당의 의원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결 예상하셨어요, 성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당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예. 또 어제 아침 또 그 전날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 30명 이상이 이 가결을 해야 한다라고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가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뭐 구속 심사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총선, 당대표 중에서 물러난 총선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의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에도 보면 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잖아요.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떳떳했으면 예. 증거가 하나도 없고 하고 자신 있었으면 나가서 당당히 싸우겠지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앞길을 개척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성 의원님 그런데 보시기에는 100% 구속입니까? 제가 볼 땐 구속 안 된다고 하면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네, 9월 22일 금요일 바로 어제 진행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그 안 의원 인터뷰에서 가장 꽂히는 단어가 차도살인 이 말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힘을 빌려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지도부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구속 이후 설명은 도를 넘은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가결을 예상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당일과 전날에 민주당 내에서 한 30명 이상이 가결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결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걸 지목했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100% 구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당일에는 사실 부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탈표 30표에서 40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좀 짧게 많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왔을까? 당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은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하기 전날에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일종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이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던 의원들이 원래 이제 가결을 오히려 해달라고 이렇게 비명계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부결 쪽으로 호소를 하니까 안 되겠다 오히려 이제 가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확고하게 먹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가결 가능성이 애초에 좀 높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이제 1차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을 때도 이제 이탈표가 한 40표 가까이 네. 나왔었거든요. 물론 네. 그때는 찬성이 아니라 무효나 기권 쪽에 무효. 많이 네. 몰려 있어가지고 절반 모여 있어가지고 부결이 됐던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4월 말에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그때 네. 박강원 원내대표, 비명계 원내대표가 좀 넉넉하게 당선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번에 2차 체포동의안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명계들의 숫자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더 네.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이런 당 운영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쌓이는 방향이었다라고 치면은 네.
비명계의 표가 점점 이게 많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리더십의 하향 곡선처럼 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결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때는 기권이랑 무효로 드러냈다면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드러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세진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두 번째여서 좀 더 이게 면밀하게 좀 집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1차 2월에 했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게 가결 같은 부결이 나오니까 그때 되게 많은 혼란이 벌어졌었고 네.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친명 비명계 간 갈등이 많이 커졌는데 이게 그때 당시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경고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좀 더 확실히 면밀하게 이탈표 결집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사법 리스크로 이제 더 가면 총선에서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도 같고 네. 또 검찰이 이 대표를 이렇게 불러오는 걸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총선으로부터 가장 먼 지금 상황이 뭐 적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더 이어서 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SNS가 이제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들은 그 SNS 공개된 날, 그 다음 날 이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가 단순히 의원들에게 이 대표가 단식을 한 게 체포동의안 때문이었구나, 뭐 단식의 명분이 퇴색됐다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복합적일 것 같긴 한데 이 대표로 이제 총선을 치르기 어렵겠다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건지 그 이면에 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판단이 작용했던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하게 듣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태도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메시지의 의미 자체보다도 어떤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에서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그 내각 인사, 장관이나 뭐 대법원장 인사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네. 여권 내부에서 좀 우려하는 거는 저게 그 개개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보다도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 쪽에서 가결을 해달라고 차라리 호소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당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부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입장 같은 걸 전혀 이제 수용하지 않고 그냥 부결해달라고 바로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의 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좀 자신을 내던지거나 아니면 뭐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거나 이런 그림을 많이 보이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부결을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태도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대표 체제가 장기화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저 태도로 인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건 태도적인 부분이고 내용적인 측면 좀 보자면요. 네. 이제 이 대표가 저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말 원고에도 없던 얘기를 하면서 불체포 특권 선언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조건이라거나 이런 걸 크게 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상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적이 없이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대표 이번 메시지에서나 그 전에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주장했던 거는 회기 중에 치는 것이 검찰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걸 계속 물고 넘어지면서 이제 이 대표 메시지에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게 내용적으로도 이게 논리가 맞는 것이냐 하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역효과가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면에는 뭐 이제 공천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비명계 의원들 그런 지역구에 그 사이 기간을 보면 이제 지난 2월에 1차 체포동의안이었고 이번에 9월에 2차 체포동의안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한 7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뭐 주로 중진 의원들 지역구에 이렇게 일종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들도 역시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노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와가지고
나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다.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는 이제 공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이런 체계 자체를 좀 바꾸려고 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박강원 원내대표가 표결 당일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이제 이선 후퇴를 언급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비명계가 좀 이제 이런 반란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좀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듣진 못했는데 얘기들은 좀 이제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전날에도 그런 의견을 한번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당일에도 이 대표를 찾아갔었잖아요. 박강원 네. 원내대표가. 그 답을 듣지 못해가지고 제가 찾아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만 그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거부해서 그래서 비명계가 결집해서 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그 대표 체제 변화 이런 것까지는 협의를 못했지만 네. 통합적 당 운영이라는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제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걸 전달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비명계를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책임이 결과적으로는 각자 다른 네. 사람들한테 있는 근데 이제 거네요. 이 두 가지로 네. 좀 해석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즉 박강원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그 협상에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뭐 나름대로 협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걸 비명계의 다른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두 가지로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자님은 그 취재해본 바로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원내 지도부랑 같이 이 비명계에서 가결표 던지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도했던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급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적인 당의 운영, 그다음에 새로운 기구 설치 등을 취합을 해서 당대표에게 요구를 해서 또 당대표가 그걸 수용했던 거고요. 네. 근데 또 이거는 이제 비명계 어떤 의원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걸 보고 어떤 의원들은 이게 뭐 공천 때문이다. 이게 이런 약속으로 자신들의 의도가 해석되기가 좀 납작해지고 또 일종의 공천 장사라는 식으로 매도가 돼버리는 게 또 반작용이 또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또 이게 딜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단 수용은 했지만 이게 나중에 뭐 약속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게 과연 정말 나중에까지 이렇게 가는 약속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좀 실패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박 원내대표가 스탠스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워낙 원화하고 이 통합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혼란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조금 설득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되면서 박 원내대표한테 이제 책임론이 많이 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되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의원들 개가 됐나 이제 뭐 대표님 칼을 뽑으시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 지금 갈등이 되게 표면화되고 이제 표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분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분당이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세요? 분당 가능성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일단 그 단계까지는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비명계 쪽에서 바로 뛰쳐나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쵸. 발부가 됐다. 네. 발부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친명계 쪽에서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또 굉장히 또 한 번 사상 초유에 이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비명계 쪽이 그때는 이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본격적으로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 법원의 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기각됐을 경우 뭐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구속영장 여부, 발부 여부 외에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새로 지금 변수로 많이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당장 뭐 이번 주 안에 그 공고를 내고 빠르면 추석 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저번에 5월 달에 이제 했었던 뭐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박범계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등등 이렇게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친명 성향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명계 입장에서는 박강원 원내대표 선출하고 가까스로 어느 정도 지도부 내에 그 균형을 맞춰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내대표 지도부마저 쏠리면 그 뒤의 상황을 정말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 네. 그 뒤로는 좀 더 그 내홍이랄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발부 여부도 달렸는데 만약에 기각돼서 다시 뭐 부활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 이 대표가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이냐, 네. 이 대표가 그 확인된 당내 가결표를 조금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통합적인 이게 꾸릴 것이냐, 또는 이거를 정말 뭐 비명계의 우려대로 공천 학살 이런 식으로까지 나간다면 정말 분당 가능성이나 이런 얘기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표, 그러니까 지금 뭐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변수도 있고 한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사퇴 시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이제 여러 개가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오히려 가결이 되면서 네. 위기가 커졌지만 더 단단하게 조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를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을 보면은 네. 그 최고위원회는 유지가 되고요. 그 바로 당일에 그 표결 당일에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네. 그리고 원내대표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는 바로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총장 포함해가지고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표는 내놨는데 이 대표가 일단 기다려봐라 이렇게 수용은 안 한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결국 당 대표랑 같이 가는 조직이고 원내 지도부만 분리가 돼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도 고민정 최고위원 제외하면은 대부분 친명계로 친명이죠. 평가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친명계 지도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당도 역시 친명계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유일하게 원내 지도부만 비명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원내 지도부만 굉장히 빠르게 좀 해체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렇게 좀 그림을 도려내는 그런 그림 같은데 친명계 외에 비명계 지도부를 싹 도려낸 상태인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바로 표결하고 그날 밤에 자정 좀 넘어가지고 최고위원회가 그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라고 해서 어제 바로 출범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추석 전에 하겠다. 뭐 26일 뭐 이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빨리 지도부는 단단하게 잡고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물러나고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하기에는 네. 아직은 너무 좀 그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이제 들으니까 오히려 비명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상태로는 들어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여전히 친명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명계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주류이고 네. 그다음에 주요 강성 지지층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여론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중요하겠죠. 아, 네. 그 얘기를 안 그래도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가결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하고요, 뭐 국민의힘하고 뭐 포함해서 여권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이 되고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된다. 네. 이런 상황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안정화돼 있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고착화돼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뭐 당대표 체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중심은 대통령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뭐 30%대로 나오고 네.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크게 더 성적이 많이 오를 가능성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도 지금 상태로는 별로 좋지가 않지만 이게 크게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표 체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빠르게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당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변수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조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혹시라도 구속이 됐는데 뭐 옥중 공천 아니면 옥중 당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 국민들이 더 안 좋아할 거다. 이게 여권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네. 그렇게 되면 내용이 또 굉장히 장기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 네 분이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총선 전에 빠르게 재건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분 상태가 쭉 지속이 돼가지고 총선까지 가느냐. 만약에 내분 상태가 지속돼서 총선까지 가면은 그건 여권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 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이제 문병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탈당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이 정도까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발언,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뒤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지자들한테 조금 자제를 네.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 뭐 메시지들 나오는 거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결된 이후에 SNS에다가 문재인 당에 머물면 답이 없고 이재명 당을 만들지 못하면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앙된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병문안을 가게 되면 단식을 안 끝낼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히 있는 그 당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던 것처럼 그 개파의 수장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뭐 원외 인사들이나 이제 그렇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또 지지자들이 함께 가면서 갈등이 더 부추겨지고 증폭되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전날 수요일에 이뤄졌거든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사실 제가 예전에 계양을 선거 갔을 때도 그때 제가 지원 유세 갔을 때도 제가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지게 된 대선을 지게 된 이유가 자기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이준석이 때문에 졌어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원인을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저도 잘했을 수 있죠. 감사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부분 없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리하여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이준석의 촉은 어디입니까? 저는 아예 표결이 불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 미달로. 정족수 미달로. 그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들어가가지고 부결을 낼 경우에 지난번처럼 표 계산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안 들어가는 게 만약 부결시킬 요량이면은 깔끔하죠.
김기현 대표의 1호 인재 영입이라는 어떤 간판을 달고 조정훈 의원이 이 영입이 되는 건데 예. 근데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조선일보 일면에서 예. 이 영입에 대해 무원칙 영입, 무원칙 국힘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더라고 일면에서. 이거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게 보수 정당이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인사라든지 아니면 진영을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까지 넘어온 분들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인사 중에 보면 안철수 대표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왼쪽에서 계속 넘어오신 분들이 우리 당에서 정착을 잘하셨냐. 예. 그랬을 때 뭐 선수는 계속 쌓았지만은 예. 그 이상으로 정치 안에서 자리 못 잡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 또 화내실 테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선수 싸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용호 의원도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김기현 대표의 외연 확장이라는 게 또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보수 언론지 입장에서는 약간 눈을 흘겨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친 빅텐트라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포용 또는 포함할 수 있는 큰 그릇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텐데 제가 그냥 반농담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박근혜 퀴즈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를 영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앞에 보면 무수히 많은 퀴즈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한다고 하는 거는 YS 퀴즈 있죠, DJ 퀴즈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다른 퀴즈들은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입을 한다는 거는 다소 좀 방법론이 맞지 않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더 강한 리더십을 예를 들어 이번에 보궐을 이겨봐야 됩니다. 예, 보궐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을 강서구청장 이기면은요 영입이 아니라 줄 섭니다. 아, 이 영입이 지금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당장 마포갑에 우리 당의 의원 2명이 최승재 의원과 오늘 최승재 의원 마포갑 개소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사무소.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지역공개 도전한다고 했는데 예. 거기 비워놓고 누구 영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이거 하나 영입한다고 해서 우리 당에 있는 의원 둘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어허. 이게 그러면 영입이 플러스의 정치냐 마이너스의 정치냐 있어가지고 김기현 대표는 개인적으로 손해봤을 겁니다. 많이. 손해본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그 희한한 기사 났잖아요. 뭐 30명 정도의 명단을 요청했다. 당에서. 용산 차출설 30명.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들하고 몇 명하고 얘기해봤는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다 기억하시지만은 김기현 캠프로 다 줄 섰어요 의원들이. 네. 여기 붙으면 공천 혹시 줄라나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김기현 캠프 쪽도 부인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여기 줄 섰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아니 30명 명단인을 왜 당에서 요청하지? 당에서 이런 인재들이 이번 총선에 꼭 필요하니 좀 당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용산 대통령실에 요청했고. 예.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사표를 내고 총선에 합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시면 되는 게요. 당에서 원래 저도 예전에 2012년에 비대위원 할 때 보면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박근혜 비대위 쪽으로 이런 인사들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명단이 솔직히 있었어요. 비례나 이런 공천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 정권 수사를 많이 하셨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는 게.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인 게 우리는 누굴 내려보내지 않았지만은 네. 너희가 요청해서 우리가 명단을 보낸다. 뭐 당이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한테 지난 전당대회 때 줄 선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60명 정도 영남 의원이 있는데 예. 명단 30개를 내려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반을 갈겠다는 거야? 그것도 김기현 대표가 요청했다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기사가 단독으로 난 다음에 바로 부인하죠. 그런 거 요청한 적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잘 알지만 이분이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장이거든요. 의원들 사이에 반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정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요청했을 리가 없습니다.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오보 일리도 없습니다. 그걸 단독까지 달아서 매일경제였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흘렸을 것이다. 근데 요청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 이득 보는 쪽은 어디냐? 요청 받지 않았지만 내려보낼 때 요청 받아서 내려보냈다고 할 수 있는 쪽 바로 용산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상한 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걸 보고 동요가 심각합니다. 동요요?
예. 술렁술렁해요. 그렇죠. 30명이 내려온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 호남 출마하겠습니다. 이럴 사람들 없거든요. 험지로 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영남, 강남. 영남, 강남. 네, 그런 거 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걸 텐데. 아니 근데 공평하게 경선으로 하겠다고 어제 유상범 의원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당 경선 좀 제대로 하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는 보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경선할 때 애초에 유력 후보 배제하고 경선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제를?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1, 2, 3, 4등이 있으면요. 2등, 3등 배제하고 1등하고 뭐 5등 경선시킨다든지 그때는 이제 보통 1등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2등, 3등이 연합해서 뭐 덤비지 못하게. 어떨 땐 1, 2, 3등 자르고 4등, 5등 경선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좀 이거는 경선한다는 말로만으로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경선 배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보통 현역 의원 컷오프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혹은 그 전에 교통 정리를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요, 갑자기 이제 뭐 지난번에 박수영 의원이 무슨 AI로 무슨 뭐 면접해서 뭐 이렇게 AI로 뭐 한다 그랬는데 그 AI가 뭐 어떻게 되는지 뒤에 깡통인지 뭔지 알게 뭡니까? AI에서 너 떨어뜨리려고 했어 한 다음에 그냥 자르고 그 다음에 현역은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경선하는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듣고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했지만 이때는 이제 이 대표 SNS가 나오기 전이라 좀 상황이 달랐다는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는데 이를 놓고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변경하는 분이라고 부자연스럽다. 진보 진영에 자리가 없으니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의 영향력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김 대표에게 매우 중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김무성 대표 때 있던 옥새대구 나르샤2 얘기도 하긴 했는데 우선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필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몸집이 엄청 커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그 양쪽이 지도부의 그런 리더십을 걸고 벌이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은 그냥 개별 선거로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청장 한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미가 내년 4월 총선을 수능이라고 치면은 이 마지막으로 보는 9월 모의평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말고 실제로 민심이 어떤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양당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취약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수도권 위기론 같은 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약화될 수도 있고 이런 면은 한 가지가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친명계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일단은 언론사들은 대부분 다 이게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또 국회의원들이 특권 써가지고 구속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불안감이나 아니면 불만 같은 것들을 잠재우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다음 달 11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사이 기간 정도만 버티고 선거만 크게 이겨주면 된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린 걸로 보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크게 승리한다. 그럼 수도권 선거에서도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친명계나 비명계나 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겨야 본전인 곳이라서 이제 사실 여기를 지금 보궐선거 하게 된 배경도 그 김태우 구청장의 직상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서구 자체가 최근 뭐 인구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워낙 호남 출신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전통적으로 텃밭이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유리한 구도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만에 하나 진다면
그건 좀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진교훈 지금 후보의 전략공천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 프레임을 결국에는 이제 김태우 후보와의 그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그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질 경우에 이런 검경 프레임이나 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검찰 독재 네. 뭐 이렇게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그런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 있다, 뭐 친명계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는 얼른 당 지도부와 그 리더십을 수습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단식 중인 이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지금 빨리 원내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도 빨리 단식에서 복귀해서 이제 빨리 그 원래대로라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이 대표가 가장 많이 그쪽에 가서 선거 유세도 해주고 사람도 만나고 해줘야 이제 힘을 얻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28일에 선거운동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빨리 원내대표 뽑아서 이제 뭐 같이 뭐 아직 미뤄진 이제 개소식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빨리 당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당분간 좀 어수선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의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는 뭐 조선일보 일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이 뭐 변절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 확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 조 의원의 합류가 득이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뭐 여권 관계자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이 내세우는 게 86 세대를 뭐 타파하겠다 아니면 네. 586을 밀어내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명분을 걸고 있는데 그거를 왜 우리 당에 와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려면은 진짜 밀어내려면은 많이 있는 민주당에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 여당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뭐 흡수 합당의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당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렇게 된 이상은 마포갑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마포갑이라는 지역구가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기로는 되게 어려운 지역구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강승규 현 수석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평가는 MB 열풍이 불어가지고 특히 그 재개발 열풍이 서울 수도권에 불었었거든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됐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 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여기 주더라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가서 이게 붙어보고 가져오면은 뭐 잘한 거고 못하면 많은 그런 정도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줄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좀 하고 있어요. 혹시 덧붙일 말 있을까요? 뭐 여권 내에 높게 이렇게 크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이제 1호 인물에 대한 그 상징성이 확실히 있는 건데 이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뭐 사실 꽤 오래전부터 국민의힘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고 법사위에서의 뭐 활동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이제 뭐 그동안에 만약에 야권이나 진보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쪽으로 하겠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지역구 이제 마포갑 출마를 놓고 뭐 공천으로 딜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정훈 의원 연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이게 공감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갑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구는 아니다. 근데 다만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또 강승규 수석이 갈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거잖아요.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들었던 얘기는 김기현 대표가 하는 행보들 있잖아요. 지금 조정훈 의원을 영입한 것도 통합 행보이고 또 앞서서 보면은 뭐 호남도 가고 특히 천하람 위원장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내로는 통합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당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공격적인 표현 같은 것들 많이 쓰면서 네. 주목을 끄는 일종의 이원화된 전략을 쓰거든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마포갑 지역구 같은 데를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천하람 위원장 만났을 때 물론 그 지역구야 주기가 좀 쉬운 지역구니까 그렇게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행보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공천의 주도권을 김기현 대표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네네. 일부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승규 수석이 만약에 마포갑을 원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내부에선 좀 걱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년 4월 총선에 그 공천의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명확한 거잖아요. 그 권한을 김기현 대표는 공유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뭐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 뭐 30여 명의 차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뭐 알려졌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참 희한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요구할 리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2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럼 향후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가 요 공천을 놓고 갈등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사실 갈등을 하기에는 힘의 차이가 너무 클 것 같고요. 이제 당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9월 14일 목요일 기사인데 네. 그 연합뉴스에서 썼는데 여당이 대통령실에 참모진 총선 차출 요청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기사였어요. 이제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데 이 기사가 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권이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을 요청을 당해서 했고 또 윤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기사였다 만약에 그럼 굉장히 강한 반박이 있었겠죠. 근데 반박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의아한 지점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요청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에서도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모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작성한 주체가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의 주체는 당인데 대통령실에서 기사를 쓴 거죠. 출입 기사는 기자가. 그러면은 저 취재원은 대통령실 쪽. 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여당도 많이 하니까 했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초점을 보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가 이 기사는 좀 거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본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에서 뭐 몇십 명 보내주세요. 그럼 잘 쓸게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보낼게. 너네 받아. 이런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네. 되면 흐름이 다 맞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그냥 알고도 몰랐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네.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차출하겠다라고 한 거.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용산에서 반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땐 이건 오히려 용산에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신호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해석한 거랑 좀 그렇죠. 비슷한 그런 네네네. 얘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 방금 전에 그래서 조정훈 의원 건 이제 말씀을 드릴 네. 때 그렇게 통합 행보를 하다 보면 공천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향식 공천이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사를 거꾸로 해석해서 용산에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하향식이죠. 하향식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설령 그게 아니라 기사를 그냥 원래대로 읽어서 용산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보내달라고 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경선을 붙인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청했는데 경쟁시킬게요. 와달라고 했는데 와서 그래도 경선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거든요. 물론 네네.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계속 이 공천권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 이게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거를 또 보는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우리가 면밀히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외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보긴 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이제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정말 여러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엔 저희가 추석 연휴라 이제 정치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